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오늘은 신화와 점성학 세 번째 시간, 수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고요, 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성은 태양에서 28도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어스펙트는 바로 컨정션 뿐입니다. 수성은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 마인드, 그러니까 좌뇌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태양은 우리의 정신적인 방향, 또 의식, 자아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보람과 활력을 느끼는 영역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수성과 태양이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태양이 상징하는 이 의식과 방향성, 그리고 수성이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목성이 상징하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 삶의 의미,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수성이 지배하는 쌍둥이 자리랑 목성이 지배하는 사수 자리, 그리고 또 수성이 지배하는 3하우스와 목성이 지배하는 9하우스가 서로 마주보는 극성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성, 목성, 태양의 상징성들은 고대 신화, 그리스 신화라든가 바벨론 신화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빌론에서 목성은 마르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바빌론 신화에 따르면은 태초에 마르둑이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하늘의 왕이 되어서 우주의 질서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둑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느보 또는 나부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수성과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문학의 신 느보는 마르둑이 상징하는 법과 칙령을 기록하고 우리 인간 세계에 전달한 신들의 서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새해 축제마다 이 마르둑이 태초의 혼돈과 싸운 전투를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 축제 기간 동안 느보 신상을, 보르시파 신전에 안치된 느보 신상을 바빌론에 있는 마르둑 신전으로 옮기는 의식이 함께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느보랑 마르둑, 이 부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마음의 신이 신들의 왕인 목적의식을 섬기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던 거죠. 이집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에서 신들의 서기관은 토트라는 신이에요. 토트는 따오기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상형 문자, 과학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요. 또 마법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토트는 수성의 신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달의 신이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집트,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300년경에 이르면은 이 토트 신이 그리스의 헤르메스와 결합해서 새로운 신으로 탄생해요. 그 신의 이름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고 불리었고, 이집트에서 그 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헤르메스가 상징하는 지성과 토트가 상징하는 마법이 결합된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처럼 바빌론의 느보와 이집트의 토트는 마음의 지혜롭고 진지한 측면을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진지하고 뭔가 존경할 만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짓궂고 장난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마음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기도 하지만 도둑의 신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그리스 신화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 신화의 호메로스 창가에 실린 이야기에 따르면은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요정 마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마이아는 헤라의 눈을 피해서 킬렌의 산 꼭대기 동굴에 들어가서 헤르메스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헤르메스는 태어난 순간부터 빠르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날 정오 무렵에 헤르메스는 거북이 껍질을 가지고 리라를 발명했고요. 네, 리라. 그리스의 악기죠. 그 다음에는 밤에 이르러서는 아폴로의 재산인 불사의 소 50마리를 훔쳤습니다. 아폴로는 그의 사라진 소를 찾아서 사방을 헤맸어요. 그러다 수소문 끝에 그 소도둑이 바로 어린 아기인 헤르메스임을 알고 제우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림푸스로 아기 헤르메스를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 부정하던 헤르메스는 결국 그가 소를 훔쳤다는 것을 시인하고 아폴로에게 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소를 찾으러 간 아폴로가 헤르메스의 리라 소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헤르메스에게 소를 맡기고 대신 그 리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라는 나중에 아폴로의 상징이 되죠. 아폴로는 바로 음악의 신이기도 하죠. 또 어느 날은 헤르메스가 소를 몰다가 양치기 피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폴로는 그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서 그 피리도 나에게 달라 라고 헤르메스에게 부탁했어요. 이때 헤르메스는 그 거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리를 주는 대신 아폴로가 가진 황금 지팡이를 달라고 했던 거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갈을 가지고 예언하는 법까지 아폴로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략가이자 거래에 능한 신이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바로 상인들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황금 지팡이가 바로 그 유명한 케리케온 지팡이입니다. 헤르메스 그리고 머큐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한편 신들의 왕 제우스는 목성을 상징하죠. 제우스는 헤르메스의 설득력과 총명함에 감동을 받아서 헤르메스를 신들의 전령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아폴론도 헤르메스를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사실 그 일은 원래 아폴로가 했던 일인데 그 신성한 임무를 헤르메스에게 건네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신들의 전령 그리고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이 헤르메스가 전령의 신이자 상인의 신이기도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왜 도둑의 신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지성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지는 않아요.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꼭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헤르메스가 아폴로의 솥대를 훔치는데 기발한 지략을 발휘하긴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적으로 보자면요, 수성은 목성이나 태양 사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은 좀 더 높은 인식 차원의 지시를 받고 제어를 받을 때 비로소 선을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도둑질이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비도덕적인 일에 그 지성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 점성학에서는 수성을 중립행성이라고도 불러요. 수성이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그 자체의 특성에 이 중립행성이라는 컨셉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전통 점성학에서는 때때로 강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탈, 수성을 도둑의 지표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성학에서 수성, 그리고 또 헤르메스는 젊은이나 어린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헤르메스가 리라를 발명하고 아폴로의 소를 훔친 것을 다 갓난아기 때 벌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세 점성학, 특히 호러리에서 수성은 젊은이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이탈 차트에서 수성이 강하거나 쌍둥이 자리나 또는 사마허스가 강조되어 있다면 피터팬처럼 영원히 청춘 또는 소년인 것 같은 사람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를 갖고 있고 굉장히 풋풋하고 통통 튀는 매력에 창의적인 기발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른스러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래서 융 분석가들은 분석 심리학에서 이런 성격 유형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라틴어로 puer aeternus, 즉 영원한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 심리학에서 이 용어는 정서적으로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른을 가리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독립과 자유를 굉장히 갈망하는 한편 경계랑 한계, 제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른 원형처럼 이 영원한 소년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스펙트럼이 모두 있습니다. 이 소년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밝은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품은 신성한 아이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원형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면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미성숙한 소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유형의 영원한 소년은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또는 책임, 현실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소위 말하는 잠정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을 이루는 대신에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아니고요. 따로 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날이 꼭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을 계속 미루는 거죠. 이처럼 천진난만한 매력을 가진 이 유형의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실상은 뚜렷한 방향이나 계획 또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행이 없어요. 즉 우리의 수성이 상징하는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는 굉장히 기발하고 생생하게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행동력이나 집중력 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한계를 설정하고 스스로 수련하는, 연습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향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영원한 소년의 여성형은요, puella aeterna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기발랄하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순진한 그런 순정 만화 속에 나오는 소녀 이미지를 가진 여성 또는 남성의 내면 여성성인데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을 때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것을 굉장히 갈구하긴 하지만 이들은 정작 책임을 나눠야 하는 친밀한 또는 헌신적인 관계에는 좀처럼 정착을 못하고 계속 관계를 가졌다 끊었다 새로운 관계로 옮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원한 소년처럼 이 소녀들도 어떤 제약이나 규칙, 관습, 특히 현실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언젠가는 지루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어른의 현실보다는 영원한 동심의 환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요, 꿈과 환상은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과 책임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이 영원한 소년과 소녀는 자신의 기발한 창조성을 세상에 펼쳐서 예술가나 작가, 또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가들을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나이브한 면이 있기도 하죠. 잘 생각해보면요, 리라를 발명한 것은 어린 시절의 헤르메스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수성의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다움, 장난기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호메로스 창가의 헤르메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폴로가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의 신인 아폴로와 또 수성의 신 헤르메스의 관계는 우리 점성학에서 태양과 수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지성, 마인드에는 태양의 방향성과 목적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고전 점성학 이론 중에 컴버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연소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은 수성이 태양이랑 10도 안에 보통 오브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10도 안에 컨정션 할 때 컨버스트 한다고 말하는데요. 고전 점성학자들은 강렬한 태양열에 이 수성에 타버려서 자신의 힘과 빛을 잃고 약해진다고 봤어요. 하지만 우리 현대 점성학에서는 기륭화복 판단을 지향하죠. 그리고 차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점성학에서는 잠재성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컴버스트 구조는 마음과 의식, 즉 마인드와 컨셔스네스의 하나됨, 일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 태양과 이성적인 마음, 수성이 결합되어서 그 힘이 한 곳에 컨정션으로 강하게 집중된다고 보는데요. 그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별자리랑 하우스 배치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컨정션에 또 다른 행성이 어스펙트를 하고 있다면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지 난관으로 작용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전 점성학과 달리 현대 점성학에서 수성과 태양의 컨정션은 결코 나쁘게 보지 않고 이성과 마음의 강한 집중력으로 본다는 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수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면요,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 즉 역행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쨌든 수성이 태양이랑 좀 떨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의 지성은 의식적인 목적이랑 다소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중심자와 마음이 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로 작동하는 수성의 마음을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작업과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탈 차트에 그 태양이 물고기 자리인데 수성이 양자리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물고기 자리 태양이 뭔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양자리가 상징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막 뛰어들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를 들면은 예술적이고 부드럽고 자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굉장히 앞서 나가거나 직설적으로 말이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수성 원형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움직임, 여행, 연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토트를 영혼의 안내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성은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와 머큐리와 동일시됐죠. 또 헤르메스 머큐리 역시 영혼을 인간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기도 했어요. 점성학에서 달을 제외하면 수성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 수성은 이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르메스 신은 실제로 신화에 보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신들의 사자로, 아폴로는 그를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인간 세계와 올림푸스 산, 지하 세계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신이었어요. 다른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헤르메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요, 한계 없이 자유롭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한계가 없거든요.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이 머큐리는 연금술사의 신인 메르쿠리우스가 됩니다. 메르쿠리우스는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자웅동체로 나타납니다. 다시 그리스 신화로 넘어가 보자면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 있었어요.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자녀였는데 그는 딸도 아들도 아닌 자웅동체였어요. 연금술에서 왕과 여왕의 결합은 남성과 여성의 극성의 해체로 이어져서 자웅동체를 탄생시킵니다. 탄트라 요가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에너지랑 조금 유사하죠. 쿤달리니 에너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두 마리의 뱀이 척추의 중앙 기둥을 따라 올라가면서 남성과 여성의 극성이 녹아 하나가 되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이미지는 헤르메스의 치유 지팡이인 케리케이온, 또 카도세우스라고도 불리죠. 그 지팡이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쿤달리니 에너지와 이 케리케리온은 둘 다 극성이 더 이상 존재 않는 어떤 통일된 의식을 상징합니다. 원래의 상태인 합일된 에너지, 하나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성이 상징하는 마음은 때때로 야바이꾼이나 뭐 도둑이나 사기꾼처럼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기도 합니다. 수성은 사실 중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수성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악도 없고 여성성과 남성성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더 높은 차원에서는 연금술적인 변형과 통합으로 이끄는 매개체가 수성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를 어떤 도덕관념이나 선악, 또 남성과 여성성,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원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하는 매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까지 수성의 원형, 신화적 원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